안녕하십니까. MTN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시장이 그래도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스닥은 8% 이상 떨어진 상황이었고 코스피도 5%가량 낙폭을 보인 이후에 나온 반등입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주식사관학교는 최근 움직였던 시장을 미리 알 수는 없었는가? 미리 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선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옵션이나 내 마녀의 날, 시간이 된다면 살펴볼 것이고요. 그에 앞서서 각종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더해서 시간적 분석이라고 해서 템포럴 애널리시스, 우리가 이 시기 즈음에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간단하게 또는 이런 것도 예시가 될 겁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우리 증시는 상승했고요. 1월 달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3월에 상승을 했고 4월 달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5월, 6월 혹 상승을 하고 7월 달 조정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의 수급적인 요소, 패턴적인 요소까지도 시간적 분석에 포함시켜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에 대한 특징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시장 진단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시장을 주도했던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저PBR 관련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먼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23년 11월 1일부터 12월 28일 납회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는 8조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급 매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약 5조 원에서 6조 원을 상회하는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있을 때에는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이 지금부터는 탄력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선물 매수의 둔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 더 이상 매수 여력이 부족해지는 시점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매수를 할 수 없는 한정된 자원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1월 달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추세적으로 나왔고 5조 6천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옴으로써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글로벌 증시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우리 증시는 가격 조정을 거쳤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약 8%, 약 200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한 경험을 우리는 했습니다. 24년도 1월 23일부터 1월 22일까지 올해 첫 개시일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외국인들이 매도를 시작하니까 매도를 5조 6천억 원 이상까지 매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니까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고 지수는 스물스물 강하고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3일부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다시 재개되는데요.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 규모가 8조 5,400억 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있어서도 패턴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우리 수급창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해 7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사이클이 보입니다.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매도가 나온 이후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 규모가 약 5조 원에서 6조 원의 패턴을 보이더라. 그런데 11월 1일부터 12월 연말까지의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는 방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급 매수 8조 4,700억 원이라는 역대급 매수, 평균보다 초과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과열권에 진입을 하고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더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1월 2일 첫 개시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22일까지 외국인들 마찬가지로 6조 원에 육박하는 추세적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직전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그럴 때는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는 것 아닌가라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는 시장이 과열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부터는 매도로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패턴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 선물 수급의 변화가 시장의 변곡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3일부터 4월 15일 그리고 4월 17일 바로 어제까지죠. 4월 15일을 정정해서 17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가 5조 4,8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가 추세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1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어마어마한 매수를 다시 8조 원 이상의 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로 돌아서고 나니까 거의 일주일도 되지 않는 찰나에 또 한 차례 5조 원 이상의 매도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보셨듯이 매수가 들어오면 매도가 나오고 매도가 충분히 나왔다 싶으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더라.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지수의 저점을 잡고 다시 고점을 보고 그리고 저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패턴을 확인했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화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는 지수가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갔지만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바로 딱 매도로 돌아섰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5조 원 이상의 매도가 충분히 나왔던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월 달의 조정과 4월 달의 조정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똑같았는가? 1월 달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과매수권에 일어났다, 과매수권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시장에서 가격을 상승시켰던 기대감이 무엇이냐?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입니다. 금리 인하만 하면 시장이 아주 좋아질 것처럼, 금리 인하만 하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어마어마할 것처럼, 금리 인하만 결정이 된다면 모든 우리의 투자 자산이 급속도로 상승할 것처럼, S&P 500 지수의 평균을 본다면 금리 인하 개시 후 6개월 동안 약 평균 17% 상승한다는 통계만 바라보고서 시장이 가고 있다는 거죠. 1월 달, 지난해 11월, 12월 구간에서 시장의 기대치는 24년도 연내 금리 인하가 5에서 6회 정도였죠. 그런데 1월 달에 딱 진입하자마자 연준과 연준 인사들 파월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금리 인하 그렇게 급격하게 할 수 없다. 적어도 24년도에 한 3번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은 5에서 6회, 연준은 3회, 두 기대감 속에 차이가 발생했죠. 5회에서 6회 사이 3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권과 함께 만나자 시장은 조정을 겪었죠. 자, 4월입니다. 4월도 마찬가지로 8조 원 이상의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있었고 연준에서 시장은 그래 1월, 2월 달 연준에서 이야기했던 연내 3회 인하 오케이 좋아. 그리고 나서 저점을 딛고 나서 다시 가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수의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3회 인하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2회 또는 1회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첫 금리 인하 개시 시점이 3월에서 5월로 5월에서 6월로 결국엔 6월에서 9월까지 밀려나는 이야기들이 4월 달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1월과 4월의 공통점.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과매수권에 도달을 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경로가 뒤로 후퇴하고 있자 시장은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을 불러왔는데 그 갭 차이가 파월의 입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High for longer. High,
더 높은 금리, 고금리의 장기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파월이 발언을 딱 하자 그것이 시장의 갭 차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시장의 기대가 과했다.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권에서 금리 인하 기대 차이가 발생하자 1월에서 발생했던 조정이 4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1월에 경험을 했고 1월에 이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1월에도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권에 진입을 하자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경계감을 말씀을 드렸고 4월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4월 9일 CPI 발표 직전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CPI 발표 전 안 보면 후회할 방송이라고 제목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과 CPI 발표 하루 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1월 1일부터 4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CPI 발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요소가 주택가격 지수 하락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을 상쇄할 정도라면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 속에서는 미국의 가솔린 소매 판매 가격이 2월에도 3월에도 4에서 5%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조금은 예상치를 조금은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 관점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9일 오후 5시 30분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CPI가 컨센을 상회할 경우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주식 비중을 조금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모를 그대로 박제해 놓기도 했습니다. 4월 11일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주식사관학교 방송 이후에 제가 금리 인하 개시 전 모르면 후회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과매수권입니다. 1월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코스피 3천 간다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은 조심할 필요. 그래서 4월을 시작할 때 제가 4월의 캐치프레이즈를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것은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된다.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권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드렸고 열정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보유자 영역으로서 수익률 극대화는 가능하겠지만 괜히 너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렸죠. 시장은 결국 두 가지가 만나서 외국인들의 선물 과매수와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후퇴가 같이 만나면서 4월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1월 조정도 미리 예측해서 안내를 드렸고 4월 조정도 미리 예측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밴드에 들어와 보시면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결국엔 지수가 내려올 때도 결국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방법,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1월 조정, 4월 조정에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응을 했더라. 이 이야기 같이 드릴 거고요. 그러면 조정을 맞고 나서 이제부터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제 지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ASML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받았던 조정이 TSMC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방어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돌아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잔파동, 잔변동성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삼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오늘 공개 방송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주식사관학교에서 이론, 선물과 보조지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가 실전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좋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 있고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이 있고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 있고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흑자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주식이고 기업으로 바라보아도 좋은 기업이다. 하지만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내가 샀을 때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으로 보아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 적자를 타개할 만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떨어지는 기업을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이라고 우리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좋은 기업, 좋은 주식,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업 면면으로도 훌륭한 기업에 대해서 가격적인 전략을 잘 짜면 지속 가능한 투자, 지속 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보조지표, 이평선, 볼린저 밴드, 이격도, 빅스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표는요, 결국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조지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거죠. 투자에 참고할 만한 다양한 기술적 지표, 차트에 이 보조지표들이 표시가 되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조에 강조드리는 거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빅스 지수나 이격도, 볼린저 밴드 여러 가지가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서 내가 수익을 끊임없이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조지표가 아니라 절대지표가 되겠죠. 절대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평선 하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이평선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움직였던 그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연결한 건데요. 예를 들자면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색깔을 여러분들이 색상을 다양하게 스스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흑색 이런 식으로 세팅값이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5일선에서부터 20일선까지는 우리가 단기 이평선, 단기적인 시세, 빠른 움직임을 볼 때 이 단기 이평선을 보시고 중기 이평선은 60일선에서부터 100일선 정도까지 중기적인 추세를 보도록 하고 장기 이평선은 120일선 이상, 주봉을 열어본다면 20주선, 200주선 이렇게도 막 볼 수 있으니까요. 장기 이평선은 제가 봤을 때 120일선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닥 시그널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의 장기 추세를 활용할 때에 이동평균선을 활용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격도입니다.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평선하고 현재 주가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박스권 움직임들을 살펴볼 때 굉장히 효과적인 보조지표로서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라는 것이 현재 주가가 있고 이평선이 있으면 그 둘의 차를 말씀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100, 이격도와 주가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그 수치를 100으로 놓고요. 이격도가 10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격도가 100 아래에 있다. 이격도가 100 아래로 수치화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 아래에 주가가 머물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에도 환율에도 그리고 국채 금리에도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그 기업의 펀더멘털, 기본적 분석상 주가는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회귀한다. 주가에도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아래 검정색 흑색이 아래 검정 색깔 선이 이격도, 21선 기준으로의 이격도를 표시한 거고요. 위에는 코스닥 차트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동그라미 쳤던 구간들은 이격도 90 아래, 그러니까 21선 기준으로 주가와 이평선 사이의 차이가 90을 하회했을 때에는 웬만하면 바닥에 대한 시그널, 지수를 보았을 때 바닥이 웬만하면 나오더라라는 이야기를 이격도를 가지고서 바닥을 가늠할 때에 코스닥 지수 이평선 21선을 기준으로 이격도가 90을 하회했을 때는 바닥이 가까워왔다. 오히려 더 겁먹을 필요보다는 여기서부터는 바닥이 근접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보조 지표로서 그간 통계적으로 90을 하회하면 바닥이 가까웠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 기록해 놓으시고 이격도를 활용할 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코스닥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격도가 90을 내려갔을 때 2010년 이후 9차례 정도의 발생을 했는데요. 코로나를 제외한다면 90 아래에서 86 또는 87 정도가 대체로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이격도가 90을 하회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오히려 내가 손절이 나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신용을 쓰지 않고서 내 결정에 의해서 이 주식을 들고 있거나 홀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는 손절이 나갈 자리가 아니라 기술적 반등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 자리를 코스닥 21선 기준으로 이격도 90 아래에서는 손절 자리는 아니더라 라는 것들도 하나 모니터 옆에다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미리 내가 1월과 4월의 조정을 예상을 하고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았고 인버스 ETF를 투자해 놓았다가 발빠르게 현금 확보가 되었다. 그럼 현금이 조금 많은 상황이다. 매수는 어느 자리에서 하느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1선 기준으로 이격도 90 아래에서는 내가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자리다.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이다. 라는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이격도를 가지고서 지수 저점을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볼린저 밴드인데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표준 편차에 의해서 산출된 이동평균값.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볼린저 밴드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표준 편차도 생소하고, 이동평균값도 생소하다라는 거죠. 주가의 움직임이 여러 가지 표준 편차가 있을 텐데, 그 편차를 고려한 범위를 우리는 밴드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가가 다니는 길이라고 해놨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빨간 색깔 상한선 그리고 녹색 선을 하한선 이 두 가지 선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주가가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돌파했을 때는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과매수권인 것 같다. 좀 과열 구간인 것 같다. 여기서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자 영역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한선, 파란 선을 하회했을 때는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다. 오히려 이 하한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볼린저 밴드 하한선과 가까울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겠다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끝으로 빅스 지수 짧게 보면요. 공포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막 올라가면요.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빅스 지수가 잔잔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이 순탄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PI 발표 전, 금리 인하 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1월과 4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보면 시장의 조정에 미리 대응할 수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바로 직후에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공개방송에서 실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수익을 냈는가,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인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가 바로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사관학교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